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있었던 보궐 재선거 이 결과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경종을 울렸다, 오케이. 뭐 경종을 울렸다, 그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딱 1년 남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4.10 선거, 이것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정치적 지지율을 따질 때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살펴보곤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무당층.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다 하는 그 무당층이 있습니다. 이 무당층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선거를 승리하는 요체 중의 요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중간층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은 어차피 보수당 편이고, 그 다음에 살림이 저 바닥 쪽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은 어차피 민주당 편이니, 그 중간지대에 있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제적 중간층, 이 유권자를 붙잡아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지역적 수도권, 여기를 공략해야 된다. 수도권을 이기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선거는 더더욱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수도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 지역색이 없는 지역,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영남권에는 국민의힘이 강세고, 어차피 호남권은 이제 민주당이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과 서울과 경기도에서 그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물론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서 부자가 몰려있고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뭐 이런 곳이 특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 수도권을 승리한 정당이 내년 총선을 이기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축은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세대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20대, 30대, 여기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선거를 결판짓는 네 번째 중요한 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를 보면은 세대별로 분석을 했을 때 노년층,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제 저 후반부에 있는 쪽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쏠려 있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러니까 중년층 중에서도 젊은 중년층은 국민의힘 쪽에 점점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 40대, 50대는 지지율이 사뭇 높은 그런 정치 지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청년 세대, 20대, 30대, 흔히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 유권자들은 아주 실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공약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지지율을 얻느냐, 또 이 청년층들에게 어떤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판도도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청년층에게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국정 운영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일관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각 부처에 청년 자문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그것은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선거대책본부 시절부터 청년 보좌역을 두었고 이제 그 청년 보좌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각 부처에 청년 자문역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작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한 그 바로 직후에 첫 번째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가졌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을 36명을 따로 모이게 해서 그 36명 이 청년 공무원들과 별도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 지지율은 그러나 신통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들을 향해서 MZ세대를 향해서 변함없는 애정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드라이브 이것만 보더라도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변함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일 외교에 있어서 강제징용 해법 이것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한일 정부가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미래 세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건 역시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주제였던 것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주 69시간제 그 논란에 휩싸였던 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이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혹은 여름과 겨울로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일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좀 몰아서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좀 여유 있는 시간대가 사시사철 별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제 이런 작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갖자. 이건 역시 청년의 관점에서 본 해결책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행보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로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청년 세대를 끌어안아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을 열 생각이 1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4일에서 6일까지 20대는 16% 많이, 30대는 19% 많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3, 14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30대는 13에서 한 20% 중반대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지난번에 30까지 내려갔다가 31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30대 중반이라고 봤을 때 그의 반토막 이하 이것이 바로 MZ 젊은 청년 세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일보가 이런 젊은 세대들을 직접 만나서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지 그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청년 세대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많은 말들을 압축을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다. 기억나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도무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이것처럼 뼈아픈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와닿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일단 대출은 힘들고
또 이미 대출받은 거 돈 갚기도 힘들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뭐 청년들을 위한 도약 계좌를 만든다느니 저금리로 대출을 해둔다느니 청년 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정책을 뭐 주주주주주 뭐 이렇게 장밋빛으로 드러놓고 이런 것이 막상 20대 30대 그 세대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보면은 그런 거는 다 먼 얘기처럼 들리고 뭐 엄청난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 왜 안 지키느냐.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도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설득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존치를 계속하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 거기에서 통큰 뭐 타협도 하고 약속도 하고 뭐 이름 양보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뒤로 왜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태도 변화가 없느냐. 이것도 젊은 청년 세대의 큰 불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아직도 검정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거지는 더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유연제, 유연화 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입사 2, 3년밖에 안 되는 작은 작업장, 뭐 직원이 많아봐야 50명, 30명, 뭐 한 100명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작업장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정 그런 데에 있는 27살짜리 31살짜리 갓 입사한 그 신입 직원의 입장을 윤석열 정부는 알고나 있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여름에 일주일 휴가 가고 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박 2일 이렇게 휴가 내기에도 눈치가 보이는 마당에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내 일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거에 스트레스가 있는 이런 마당에 도대체 뭐 휴가를 3주씩 가라고? 휴가를 허락해 주는 사람은 누군데? 그때마다 대통령한테 가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가서 노동부 장관한테 가서 그때마다 휴가 허락 맡으라고?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도 어떤 작업장에는 자율 출퇴근제라는 게 있다. 네가 맡은 일에 따라서 일찍 나와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일찍 나오고 그 일 끝나면은 점심 먹고 바로 퇴근을 하든지 아니 오전 11시에 퇴근인들 못하랴. 이게 자율 출퇴근제라고 하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연두 신년사에서 딱 그 말씀 한번 한 뒤로 지켜지는 부서 하나도 없다. 일은 일대로 늘어나고 퇴근 시간대로 지켜야 되고 야근 야근대로 있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알고나 있기나 한 것이냐.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20, 30명 있는 그런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작업 환경, 출퇴근 환경 이걸 알고나 있고 하는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삼모사다. 이런 쓴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앞돌 빼서 뒷돌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근로 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앞돌 빼서 뒷돌 고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반응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도 청년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정책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조금 더 그들 편에 서서 표현하는 것 하나하나, 정책을 설계하는 것 하나하나, 그것을 언론에 이렇게 보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것 하나하나, 다 청년의 눈으로 보고 청년의 귀로 듣고 청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대 변화가 있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힘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게 요연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